한국이 버튼을 누른 순간 하늘에 있던 적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도쿄 방위성 회의실엔 정적만이 흘렀고 그 자리에서 일본은 말했습니다. 이건 핵보다 무섭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일본은 100조 원을 들고 한국에게 기술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일본의 전무가 한마디를 남깁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입니다. 도쿄의 조용한 오후였어요. 하늘이 연한 파란색이고 도시가 차분하고 고른 리듬으로 숨쉬는 그런 날이었죠. 뭔가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도쿄 중심부 근처에 있는 높은 건물 안국방부 12층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죠. 제 이름은 후지모토 아키라예요. 58살이고요. 일본 방위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레이저 무기 전문가라고 말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거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회의실은 길고 넓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보였죠. 테이블은 윤이 나고 반짝거렸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쭉 뻗어 있었어요. 그 주위로 일본 방위계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군들, 연구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요. 모두 진지했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훈장이 달린 빳빳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각자 파일이나 디지털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물병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끄덕였고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하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손이 차가웠어요. 뱃속에서 단단한 매듭이 느껴졌죠. 방 안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오후 2시에 문이 열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가와사키 중공업의 타나카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고 있었죠. 방위연구소의 수석 과학자인 사토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빈 폴더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궁금해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곧 15개 자리 중 14개가 채워졌어요. 한 사람만 빠져 있었죠. 이시카와 차관님이요.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관료였어요. 모두가 기다렸어요. 오후 2시 5분에 그가 도착했어요. 시작합시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잡담도 없었고요. 소개도 없었어요. 그냥 본론이었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어섰어요.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시간이 귀하신 걸 알아요. 몇몇 사람들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기만 했고요. 저는 지난달에 파리 국방박람회에 다녀왔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 우리의 미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뭔가를 봤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 이후에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믿게 됐어요. 일본이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구매해야 한다고요. 침묵이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죠. 그리고 나서 혼란이었어요. 뭐라고요? 진심이세요? 한국? 저는 웃음소리, 비웃음, 그리고 누군가 믿을 수 없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타나카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킬킬 웃었어요. 농담하시는 거겠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무기를 산다고요? 아니, 후지모토 씨. 우리는 일본이에요. 우리가 40년 전에 그들에게 배와 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줬잖아요. 다른 남자가 코웃음 쳤어요. 다음엔 미국에서 초밥을 사와야 한다고 하시겠네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완전히 진지해요. 그리고 관심을 끌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만든 걸요? 그리고 그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토씨가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렸어요. 있잖아요, 후지모토 씨.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15년 넘게 우리만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왔어요.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걸 도왔잖아요. 지금 한국이 갑자기 우리를 앞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옹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누군가 불가능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가서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제발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본 걸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벽에 있는 큰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켜졌어요. 동영상 파일을 열었죠. 손이 살짝 떨려서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 영상은 파리 국방 박람회 마지막 날에 촬영됐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스크린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큰 전시장이 보였어요. 미국,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의 부스가 전시되어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경보음이 울렸죠.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람회 위의 하늘에 정체불명의 드론 32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빠르고 어둡고 조직적이었죠. 공포가 퍼졌어요. 군인들이 무기를 들었지만 발사하진 않았어요. 그때 경기장 저쪽 끝에서 한국 부스가 뭔가를 작동시켰어요. 작은 상자 모양의 기계가 불을 켰어요. 빛의 광선이 하늘로 쏘아 올라갔죠. 잭, 잭, 잭. 19초도 안 돼서 드론 32대가 모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죠. 어떤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요.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그건 시연이었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계획한 거예요. 관중들을 위한 쇼였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궁금해했죠.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웃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한국에 갔었어요. 누군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실제 시험시설이 있는 창원으로 날아갔었죠. 다음 영상을 클릭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넓고 트인 들판이 보였어요. 하늘은 어두웠어요.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죠.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실제 시험이었어요. 날씨는 끔찍했었죠. 정확히 레이저 무기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갑자기 영상 속에서 드론 32대가 하늘로 발사됐어요. 빠르게 날아갔죠. 무작위 방향으로요. 어떤 건 지그재그로 날았어요. 다른 건 곧장 위로 올라갔고요. 그러더니 섬광. 또 다른 빛의 광선이요. 이번에는 드론들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졌어요. 하나, 둘, 열, 스물, 32, 14초.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멈췄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스크린에는 타이머가 보였어요. 14.0이라는 숫자가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이걸 봤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카메라 트릭도 없었고요. 편집도 없었어요. 사토씨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비용이 얼마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발사당 4,000 미국 달러. 이제 회의실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타나카가 속삭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었어요. 레이저 한 발당 4,000달러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95%가 한국산 부품으로 돌아가요. 그 뒤에 따라온 침묵은 전보다 더 무거웠어요. 마침내 이시카와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겼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네, 차관님. 그랬어요.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쏠려 있었어요.
영상은 파리에서 온 거였어요. 국제 국방 박람회 마지막 날에 촬영된 거였죠. 나라들이 자기들의 최신 무기를 뽐내는 거대한 행사요. 저도 거기 있었었어요. 제가 직접 영상을 촬영했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카메라 화면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텐트와 부수들이 줄지어 늘어선 넓은 야외 경기장을 지나갔죠. 여러 나라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군복, 정장, 기자들, 그리고 플래시 불빛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그리고 더 많은 언어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웃고 활짝 웃으며 손에 커피잔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사이렌 소리가 위이오 위이오.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났어요. 드론 32대요. 검고, 날카롭고, 빨랐어요. 폭풍처럼 날아왔어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공중을 빠르게 가로질렀죠. 어떤 건 새처럼 작았어요. 다른 건 더 컸고요. 미니 헬리콥터 같았어요. 군중이 숨을 헐떡였어요. 부스 근처의 군인들이 위를 쳐다봤는데 뭘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짜 같았어요. 진짜였으니까요. 그것들은 쇼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영상을 멈추며 말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다시 재생을 눌렀어요. 영상 속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 얼어붙거나 엄폐물을 찾아 달리고 있었어요. 보안팀이 허둥대고 있었죠.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소리치고 있었고요. 음악도 없었어요. 안내 방송도 없었죠. 그냥 바람소리, 사이렌, 그리고 공포의 소리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뭔가 불을 켰어요. 스크린 오른쪽 구석에 한국 국방 부스에서 이상한 기계가 바리케이드 뒤에서 올라왔어요. 상자처럼 생겼는데 회전하는 센서와 빛나는 렌즈가 달려 있었어요. 돌아갔어요. 작은 빛의 광선이 그것에서 번쩍였어요. 잭. 드론 한 대가 떨어졌어요. 잭. 잭. 2대 더요. 카메라가 확대됐어요. 레이저 무기였어요. 그리고 작동하고 있었죠. 하나씩 드론들이 떨어졌어요. 어떤 건 불꽃을 내며 폭발했어요. 다른 건 그냥 망가진 장난감처럼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딱 19초 만에 모든 드론이 파괴됐어요. 스크린이 마지막 장면에서 멈췄어요. 맑고 푸른 하늘에 드론들이 있었던 자리에 검은 연기선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다시 회의실을 향해 돌아섰어요. 침묵이었어요. 심지어 아까 웃었던 타나카조차도 이제는 생각에 잠긴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마침내 누군가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했어요. 사토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연출됐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른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대본대로 짠 공연일 수도 있죠.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눈이 정말로 저한테 쏠려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편집된 영상이나 공식 프레젠테이션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다음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창원 현장 시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한국 창원으로 날아갔었어요.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치 때문도 아니었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스크린이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배경이 달랐어요. 박람회도 없었어요. 군중도 없었죠. 음악도 없었고요. 그냥 회색 하늘, 강한 바람, 그리고 푸른 언덕들로 둘러싸인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제가 가리켰어요. 이건 한국의 실제 무기 시험장 중 하나예요. 하늘이 무거워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풀과 깃발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스크린 아래쪽에 날씨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풍속 10.3 미즈, 습도 78%, 가시거리 낮음, 온도 14C. 레이저한테는 나쁜 조건이네요. 사토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높은 습도는 광선을 깨뜨리거든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날씨에서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었죠.
그러더니 시험이 시작됐어요. 드론 32대가 발사됐어요. 간단한 패턴으로 날지 않았어요. 비틀고 회전했어요. 피하고 급강하했죠. 이건 친절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였어요. 카메라가 한국 레이저 시스템을 추적했어요. 목표물을 잠그고 있었죠. 기계는 소음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돌고 조준했어요. 잭. 드론 한 대가 떨어졌어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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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따라왔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조용히 세고 있었어요. 4초. 5대 격추. 7초. 13대 격추. 14초쯤 되자 드론 32대가 모두 사라졌어요. 완전 파괴. 100% 성공. 끔찍한 날씨 속에서요. 영상을 멈췄어요. 마이크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회의실이 변해 있었어요. 이제 자부심이나 웃음으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존경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충격으로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도요. 정말로 그걸 눈으로 직접 보신 거예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조용했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엔지니어들 옆에 서 있었어요. 보고서를 직접 들고 있었고요. 바람도 느꼈어요. 사토 박사가 다시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발사당 비용이 얼마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4,000.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휩쓸었어요. $4,000? 누군가 되풀이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품, 전력, 냉각 시스템 포함해서요. 전부요. 하지만 어떻게요? 타나카가 물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그것보다 10배나 비용이 들고 여전히 절반은 실패하는데요. 심호흡을 했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첫째, 한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레이저를 쓰지 않아요. 하나의 크고 뜨거운 광선 대신에 여러 개의 더 작은 펄스를 사용해서 같은 지점에 집중시키죠. 사토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펄스 수렴이요? 네. 그건 동기화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하지만 해냈어요. 제가 말했어요. 덕분에 시스템이 나쁜 날씨에서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이시카와 차관님이 물으셨어요. 다시 클릭했어요. 부품의 95%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아니고 우리한테서도 아니에요. 7년을 투자해서 모든 걸 국산화했어요. 광학 부품, 에너지 시스템, 추적 소프트웨어, 센서들요. 회의실 구석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뒤에서 시작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집중했고요. 조용히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주위를 둘러봤어요. 처음에 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똑바로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죠. 아직 뭔가를 인정할 준비가 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변했어요. 그때 이시카와 차관님이 침묵을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레이저 방어에서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기들 기술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또 심호흡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뢰를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돈으로가 아니라요. 존중으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게 전환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증명을 보여줬어요. 솔직하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한때 우리가 한국을 동등한 존재로 어쩌면 선도자로조차 보지 못하게 막았던 자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강한 뭔가로 바뀌고 있었죠. 호기심이요.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영상, 숫자들, 그리고 시험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증명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거기 서서 테이블 주위의 얼굴들을 보면서 중요한 뭔가를 깨달았어요. 사실은 문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그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건 이야기예요. 그래서 폴더에 다시 한번 손을 넣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다른 서류들보다 부드러웠죠. 잠깐 망설이다가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어요. 이 사진은요? 천천히 말했어요. 1985년에 찍힌 거예요. 회의실 사람들이 몸을 기울였어요. 사진 속에는 큰 공장 건물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젊은 남자 2명이 있었어요.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한 남자는 키가 크게 서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요. 팔을 살짝 꼈고요. 그의 미소는 편안했어요. 거의 자랑스러운 것처럼요. 이 남자는요. 제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아버지예요. 후지모토 히로시요. 회의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중 일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40년을 일하셨었어요. 숙련된 엔지니어이자 엄격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 다음 사진 속 다른 남자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요. 계속했어요. 박정호라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예요.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1980년대에 한국에 가셨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당시 일본은 중공업에서 훨씬 앞서 있었어요. 철강, 선박, 기계요. 한국은 아직 배우고 있었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익숙한 역사였어요. 아버지는 기술 이전 팀의 일원으로 파견되셨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공장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선하는지 가르치는 게 그분의 일이었죠.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집에 돌아오셨을 때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말씀하셨어요. 침을 삼켰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창의력이 부족해. 지시를 잘 따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야. 우리를 절대 넘어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렸었거든요. 그분은 제 아버지셨고요. 존경했어요. 일본이 항상 선두에 있을 거고 한국은 항상 따라가는 쪽일 거라고 믿었었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고는 사진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제요. 제가 말했어요. 이 사진에서 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그 젊은 남자 박정호가 한국 레이저 방어 시스템의 수석 개발자예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아서 그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했어요. 이 남자는 제 아버지에게서 기초를 배웠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죠. 규율도 배웠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가르침받은 것을 넘어섰어요. 말하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창원을 방문했을 때요. 제가 말했어요. 박 박사님을 직접 만났었어요. 이제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고요. 하지만 눈은 날카로웠어요. 아주 날카로웠죠. 잠깐 눈을 감고 기억했어요. 제 손을 잡으셨을 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버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러고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떴어요. 배우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배우기만 한다면 항상 2등일 겁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넘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는 지식을 심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씨앗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랐어요. 40년 동안 자랐죠.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자부심이요. 하지만 옛날 그런 종류의 자부심은 아니었어요. 국가적 자부심이 아니었죠. 이건 뭔가 달랐어요. 존중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까 가장 크게 반대했던 야마자키 씨가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지 않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사토 박사는 안경을 벗어서 천천히 닦고 있었어요. 이미 깨끗한데도요. 그분이 열심히 생각할 때 항상 하시는 거였어요. 타나카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어요. 회의 시작 때의 웃음소리는 다른 날에 속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빠르게 말했어요.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셨고요. 지식을 나눠주셨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틀리셨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이 항상 따라갈 거라고 믿으셨어요. 창의성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믿으셨죠. 고개를 저었어요. 틀리셨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게 했어요. 그러자 이시카와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차관님.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거죠. 그분이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요? 맞아요. 다시 말했어요. 그분은 손을 모으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본이 선생이고 한국이 학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요. 그분이 이어 말씀. 학생이 선생이 됐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시카와 차관님이 회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한국에게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타나카도 작고 조용하게 끄덕였어요. 야마자키 씨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가슴에서 무거운 뭔가가 벗겨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이 회의를 자부심과 의심으로 시작했었어요. 웃음과 불신으로요. 하지만 이제 뭔가 변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약해진 게 아니었어요. 더 강해진 거였어요. 진정한 힘은 언제 배워야 하는지 아는 데서 나오니까요.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사진을 폴더에 다시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아버지의 미소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박정호 씨의 미소는 조심스러워 보였고 희망에 차 있었죠. 두 남자, 두 나라. 시간 속의 한순간. 역사가 원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절대 똑같이 머물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했어요. 배움은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본이 앞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랑스러웠어요. 함께요. 비행기가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착륙했어요.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국제공항 위의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활주로를 가로질러 불었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다시 한국 땅에 서 있기 때문이었죠. 무기 박람회 방문객으로서가 아니었어요. 사업가로서도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배우러 왔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했어요. 모든 게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느껴졌죠. 입국 심사대를 지나 가방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손을 흔들었죠. 관광객들이 큰 웰컴 투 코리어 표지판 근처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분을 봤어요. 유리벽 근처에 키가 크게 서 계셨어요.
은발의 남자였고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시선으로 저를 똑바로 보고 계셨죠. 얼굴은 이제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똑바로 서 계셨어요. 그 흑백 사진에서 봤던 것과 같은 에너지로요. 박 박사님이세요? 천천히 그분께 다가가며 물었어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네. 히로시 씨의 아드님이시겠군요. 조용한 존중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했어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거의 동시에 우리 둘 다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같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죠. 그분이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당신도 가져왔군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상기시켜 주거든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봤어요. 1985년 공장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 2명이요. 제 아버지 후지모토 히로시가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박정호 옆에 자랑스럽게 서 계셨어요. 박 박사님이 사진을 살짝 두드렸어요. 당신 아버님은 엄격하셨지만 공정하셨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주셨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검은색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을 달리는 동안 경외감에 차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는 생명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들, 빠른 지하철, 푸른 공원들이요. 모든 부분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확하고 균형 잡혀서요. 모든 게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제가 말했어요. 박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빌려온 지식으로 시작했었죠. 하지만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해내셨네요. 다음 날 창원 언덕에 위치한 한국첨단방위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화려하거나 장식적이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깨끗하고요.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 속에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복도에는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험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흰 가운을 입고 우리를 지나쳐 걸어갔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나 심지어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드래곤라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박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고서를 읽었었어요. 영상들도 봤었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시험실 안에서 레이저 기계를 가까이에서 봤어요. 매끈하고요. 조용했어요. 일본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죠.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드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님이 기계를 부드럽게 만지셨어요. 오랜 친구처럼요. 먼저 당신들이 가르쳐준 모든 걸 공부했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 당신들의 논리, 당신들의 규칙들이요. 잠시 멈추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만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뒤 벽을 가리키셨어요. 보드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냥 따라가지 마라. 왜인지 물어라. 다음은 무엇인지 물어라. 그 말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조용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분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이 항상 선두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항상 따라갈 거라고요.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흔한 믿음이죠. 아버지는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창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었어요. 그분은 판단하지 않고 저를 보셨어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눈을 내렸어요. 여기 와서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함을 느껴요. 박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 말은 큰 의미가 있네요. 그러고는 앞으로 몸을 숙이셨어요. 우리는 일본을 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걷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안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엔지니어로서도 아니고 관리자로서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으로서요. 제 팀을 데려오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요.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환영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덧붙였어요. 박사님도 몇 분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둘 다 성장하는 거죠. 일주일 후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여행 가방이 더 무거웠어요. 물건 때문이 아니라 생각들 때문이었죠. 아이디어들, 희망이요. 엔지니어링 팀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야마모토라는 젊은 남자도 포함해서요. 겨우 1년 전에 합류했지만 이미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에 가길 바라. 그에게 말했어요. 그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제가 말했어요. 드래곤라이트를 만든 팀에게 직접 배우게 될 거야. 그는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흥분은 제가 거의 잊고 있었던 뭔가를 상기시켜줬어요. 호기심을 가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요. 그 다음 몇 달 동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자로서가 아니었어요. 스승과 학생으로서도 아니었고요. 파트너로서였죠. 매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코드를 공유했고요. 디자인도 공유했어요. 두려움 없이 질문했죠. 그리고 자부심 없이 대답했어요. 한때 이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타나카조차도 어느 날 밤 제게 전화했어요. 그들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를 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정말 훌륭하더군요. 기다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가 말했어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팀이 돼서 기쁩니다. 가끔 밤에 아버지의 사진을 봤어요. 여전히 책상 위에 놓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일본의 힘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치셨죠. 하지만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한 나라가 항상 선두에 있을 거라고요. 이제 다른 걸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은 변해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항상 1등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배워야 하는지 아는 데서 나오죠. 언제 성장해야 하는지요. 언제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요. 잘했어요. 그날 밤 사진에 속삭였어요. 아버지.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더 나은 배우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